문재인 대통령이 러시아를 국빈 방문하고 돌아온 이후에 우리나라와 북한 그리고 러시아가 함께하는 경제협력에 대한 기대감이 최고조에 이르고 있습니다. 특히 문 대통령이 러시아와 협력을 약속했던 분야죠. 철도나 에너지 협력은 북한의 오랜 수건 사업이기도 하기 때문에 빠른 시일 안에 협력을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장밋빛 전망만 있는 건 아닙니다. 한반도 평화 무드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대북 경제 제재는 유한 상황이기 때문이죠. 철도, 가스, 전기 등 주요 인프라를 연결하고 또 우리나라와 북한, 러시아가 삼각 경제 협력의 새 시대를 열어갈 수 있을지 한국군사문제연구원 김열수 안보전략실장과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역대 정권에서 다 러시아를 방문한 건 다 있어 왔죠. 근데 지금 이런 시기에 문재인 대통령의 러시아 공식 방문은 의미가 남다를 것 같습니다. 예, 대통령께서 작년에도 사실상 러시아를 방문하셨거든요. 네. 작년에 이제 9월 달에 동방경제포럼이라고 하는 EF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열렸죠. 그때도 참여를 러시아를 방문해서 푸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했지만 네. 이번 같은 경우는 굉장히 다르죠. 사실상 이번에 가는 것은 국빈 방문으로 19년 만에 이제 처음 국빈 방문을 하는 거고, 네. 게다가 이제 또 두마 러시아 하원이죠. 하원에서 의회 연설을 하는 건데 이건 처음 있는 일이거든요. 네. 굉장히 인기는 좋았습니다. 우리 대통령하고 셀카 같이 찍겠다고 하는 네. 화제가 된 사진이죠. 의원들도 많이 있었고, 아무래도 이제 중요한 것은 왜 이 시기냐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북한의 비핵화가 어느 정도 이제 시작되기 시작했고, 또 네. 비핵화의 반대급부로 한반도 평화체제 문제가 본격적으로 논의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런 상태에서 우리 한국 입장으로 보면 러시아의 협력, 협조 이게 무엇보다도 중요하죠. 그래서 경제적인 협력과 함께 이런 이제 한반도의 전반적인 안보 상황의 변화에 있어서 러시아의 협력이 절실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 이제 러시아의 방문은 다른 때와 달리 남다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네.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 러시아 방문에서 이제 언급한 남북러 이 삼각 경협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예, 작년에 이제 사실상 그 EF 동방경제 포럼에 가서 이제 말씀하셨던 것이 나인 브릿지라고 하는 게 다리 5개라는 네. 9개라는 거잖아요. 네네. 네. 그게 이제 아무래도 핵심적인 것이 철도, 그다음에 에너지, 그다음에 이제 가스, 그다음에 항만, 조선, 수산업, 농업, 북극 항로, 일자리 창출 이렇게 해서 9개였거든요. 그래서 이 9개 분야에 대해서 이제 경제 협력을 해 나가자라고 이제 작년에 말씀을 하셨고, 아무래도 네. 이제 점점 더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은 그 중에서도 철도하고 전력 그리고 가스관 연결 이쪽으로 점점 더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도 지금 말씀 주신 라인브리지 사업 이게 바로 문재인 정부의 북방 정책 중에서도 가장 핵심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인 거죠? 그렇죠. 예. 지금은 이제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이 추진하고 있는 정책 중에 하나가 신동방 정책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것이 바로 이제 이 시베리아를 개발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건데요. 네. 그게 이제 그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이 동방경제포럼이라고 하는 EF고요.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추진하고 있는 것이 한반도 신경제구상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하나는 이제 왼쪽으로 해가지고 중국을 향해서 가는 거고, 하나는 오른쪽을 향해서 러시아로 가는 거고, 다른 하나는 H자 형태로 해서 소위 말하는 비무장지대의 평화지대화에 이제 해당이 되는 거라고 볼 수 있는데요. 네. 우리 문재인 대통령의 신북방 정책하고 그다음에 그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의 신동방 정책하고 딱 접점이에요. 그 접점이 바로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철도, 그다음에 가스, 이런 것들, 전력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9개 사업이 가장 이제 이 접점이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봐야 되겠죠. 지금 화면에서도 이제 철도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네네. 여러 가지 우선적으로 추진될 사업들 중에서 빠지지 않는 게 계속 철도 얘기란 말이죠. 네. 그러니까 왜 철도가 항상 빠지지 않고 우선순위에 올라가 있느냐라는 거에 대해서 좀 근본적인 의문도 있어서요. 그렇죠. 사실상 1945년 이전만 하더라도 네. 우리 부산에서 출발한 기차가 사실상 중국 또 러시아 거쳐가지고 사실상 독일 베를린 그다음에 영국까지 다 갔단 말이죠. 그때만 네. 하더라도. 그런데 이제 남북이 분단되면서 우리 이제 철도가 사실상 남북 한간에 오가지 못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니까 한국 입장에서 보면 한국은 대륙과 붙어 있는 반도 국가이지만 사실상 섬으로서의 기능밖에 못했단 말이죠. 네. 그래서 우리 물류의 99%가 전부 다 해상 물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이제
남북한의 이 예를 들어서 뭐 북한의 비핵화가 상당한 진전을 이루고 거기에 따라서 이 평화 체제가 어느 정도 이제 정착이 되어 간다라고 하면 남북한뿐만이 아니고 우리의 이 철도라고 하는 것이 연결만 된다면 뭐 유럽으로 갈 수 있는 뭐 가장 좋은 거죠. 운송비도 굉장히 쌀 수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운송 기간이 문제지 않겠습니까? 네. 뭐 최근처럼 뭐 모든 이 제품들이 농산물을 빼고는 사실상 뭐 신속하게 뭐 가야 되는데 농산물도 더 뭐 신속하게 가야 되지만 그런 차원에서 보면은 이 철도 연결 사업은 굉장히 중요한 그리고 가장 가능성이 있는 그런 사업 중에 하나라고 봐야죠. 네. 네, 이제 육로가 열리게 되는 건데 사실 그 김정은 위원장이 철도와 같은 인프라 건설에 대해서는 남북 정상회담 때에도 직접적으로 밝힌 바가 있기 때문에 북한에게 있어서도 이 부분은 좀 남다른 의미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죠. 우리 대통령하고 사실상 4.27 판문점 회담을 할 때도 뭐 어떻게 보면 김정일 위원장이 좀 솔직하게 얘기했다라고 봐야죠. 우리 대통령께서 뭐 백두산을 그렇게 한번 가보고 싶다 그러니까 우리의 교통 인프라가 그 남한처럼 그렇게 좋지 않아서 좀 불편할 거다. 사실상 거기 평창 올림픽에 갔다 온 우리 북한 관련자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뭐 사실상 서울역에서 이 평창까지 가는 고속도로 KTX죠. 고속철도가 참 잘 돼 있다고 그러던데 우리도 빨리 좀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뭐 그런 얘기들이 있었고요. 두 번째는 결정적으로 4.27 판문점 선언에 이 부분이 있어요. 네. 이제 여러 가지 협력 사업을 14선언에 이제 입각해서 하긴 하는데 네.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바로 경의선, 그러니까 이제 우리 서울에서 신의주까지의 철도 연결과 동해선, 소위 말해서 이제 강릉에서부터 저기 원산까지 이제 가는 거죠. 청진, 뭐 나진, 그다음에 이제 하산까지, 그러니까 예를 그 러시아의 그 지역까지 연결되는 건데 그걸 제일 먼저 하자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북한으로 봐서도 빨리 이 부분을 이게 북한의 수송의 거의 뭐 70, 80%를 차지하는 것이 바로 철도거든요. 그래서 빨리 이 부분을 좀 현대화하고 속력을 높이고 그래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김정은 위원장으로 봐서도 굉장히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봐야죠. 그런데 논란이 될 수 있는 부분은 비용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죠. 어디가 이 비용, 어느 나라가 이 비용을 대느냐에 따라서 뭐 어쨌든 다 연결되는 거면 북한에도 들어가야 되는 비용인 거고. 그러니까 이제 뭐 경의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이제 서울에서 지금 뭐 신의주까지 가는 거잖아요. 사실상 뭐 어떻게 보면 연결은 다 돼 있다라고 봐야죠. 네. 우리 지금 뭐 저기 문산역에서 출발해가지고 가는 그 시범적으로 운영했던 그 열차 있지 않습니까? 연결 다 돼 있어요. 그러니까 네. 열기만 하면 그냥 가면 돼요. 네. 그다음에 이제 오른쪽엔 이제 문제가 좀 되는데요. 우리가 동해선을 가게 되면 지금 끊어져 있는 구간이 사실상 강릉에서부터 제진까지 우리 한국 쪽에서 끊어져 있거든요. 네. 그게 한 100km 조금 넘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좀 끊어져 있는 부분이 바로 간다고 하더라도 지금 DMZ가 끊어져 있거든요. 네. 어디까지 끊어져 있느냐? 금강산까지 끊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연결하는 게 우선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어느 정도로 이걸 철도 사업을 하느냐 하는 거예요. 지금 북한의 철도 산업이라고 하는 거 이건 굉장히 낙후돼 있단 말이죠. 그래서 지반도 약화돼 있고 그러기 때문에 평균 속도가 40km밖에 안 갑니다. 그런데 우리 새마을 같은 거는 150km 정도 되고 그다음에 뭐 KTX라고 하는 준 고속철이라고 하는 우리가 서울역에서부터 시작해서 저쪽에 저 평창까지 가는 거 이건 한 250km 정도 가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서울에서 부산이나 광주 가는 곳은 그게 뭐 시속 400km 정도 되는 거니까 네. 어느 정도의 철도를 원하느냐, 어느 정도의 현대화를 해줘야 되느냐, 어느 정도의 인프라를 이게 제대로 구축해 주느냐에 따라서 그 값은 뭐 아주 엄청나게 차이가 난다라고 네. 봐야죠. 지금 현재 구축되어 있는 북한의 철도 이게 이제 시속 40km 정도밖에 안 가는데 요거를 150km 정도 올려주는 선에서 철도를 연결할 거냐. 그렇지 않으면 이걸 고속철 수준으로 할 거냐, 중고속철 수준으로 할 거냐. 네. 여기에 따라서 가격은 엄청나게 차이가 난다고 그럴 수 봐야죠. 있겠네요. 네. 자, 그리고 다음으로 추진 거론되는 부분이 바로 이제 남북러 가스관 연결 사업인데 네네. 이것도 사실 뭐 93년부터 논의됐던 건데 과연 이번에는 제대로 된 성과를 낼 수 있을지도 궁금하고 이 역시 비용도 만만치 않을 것 같다는 맞아요. 생각 들고요. 그럼요. 그렇겠죠.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도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네. 있고 우리 대통령께서도 관심을 많이 갖고 있고 북한으로 봐서도 이제는요.
완전히 이제 뭐 어떻게 보면은 중국에 뭐 애속이 돼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잖아요. 완전히 석유에만 이제 의존하고 있다라고 봐야 되는데 이걸 이제 가스가 들어오면은 전혀 다른 이제 산업으로 발전을 하게 되는 거죠. 사실상 블라디보스토크까지는 뭐 러시아의 가스관이 연결돼 있습니다. 그곳에서부터 우리 핫산, 나진 거기까지만 연결하면 되는데 그거는 뭐 사실상 거리가 얼마 안 돼요. 한 150km만 연결하면 되는 거고 문제는 북한선이에요. 북한을 어디로 연결할 거냐. 우리로 봐서는 우리의 동해선 그걸 쭉 따라가지고 그냥 부산까지 연결하면 좋을 것 같지만 북한의 입장에서 보면 그게 아니고 북한은 원산에서 평양으로 와가지고 개성까지 연결하는 이것이 지금 이제 북한의 제일 중요한 지점들이잖아요. 이게 이제 연결하는 문제가 있고 그리고 나서 개성까지 오면 이제 우리 여기 인천을 통해 가지고 이제 평택으로 연결하면 끝나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아마 한 1000km 조금 더 될 겁니다. 이 연결되는 선이. 결국은 이제 비용에 누가 얼마만큼 이 비용을 부담할 것이며 네. 그다음에 이제 러시아는 어느 정도의 가격으로 공급해 줄 것이며 그다음에 북한이 이걸 통과할 때 이 가스관을 통과해 가지고 우리 한국으로 가스가 오잖아요. 통과할 때 1년에 얼마 정도 우리가 이제 그 돈을 지불할 것이며 이런 데 대한 문제가 아직까지 완전히 끝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한국과 북한과 러시아가 머리를 맞대고 어떻게 이 문제를 풀 거냐. 그래서 큰 그림이 그려져야 어느 선으로 연결을 할 거고 돈은 몇 대 몇으로 이걸 분담할 것이며 그다음에 가스 가격은 뭐 얼마 정도로 가스를 공급해 줄 것이고 얼마만큼 많은 양을 공급해 줄 것이며 이런 것들이 다 합의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올해 이미 3, 4월 달부터 우리의 가스공사하고 러시아의 가스 포럼이라고 하는 거요. 거기하고는 일단 이 협의가 시작을 했어요. 네. 이제 북한과 같이 협의에 참여를 하게 되면 보다 구체적인 그림이 나오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일단 이번 국빈 방문 때 러시아가 보였던 태도는 적극적이었다는 그렇죠. 말이죠. 네. 정치적으로 좀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러시아는 북한의 우방이라고 봐야 되겠죠. 네, 네. 지금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서는 모습이 결국 뭐 중국과 비슷하지 않을까. 패싱 우려에 대한 부분도 있겠고 지금 이런 논의되고 있는 경제협력 사업들이 결국은 비핵화가 전제가 돼야 하는 또 그런 그 베이스가 있고요. 미국과의 우리나라의 관계도 있고 복잡한 부분이 정치적으로 따져본다면 네, 함수가 복잡할 것 같아서요. 설명할 변수가 많으면 네. 하루 종일 설명해도 모자라요.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게 제일 중요한 것은 러시아가 지금 중국 같은 경우는 벌써 김정은 위원장이 3번이나 중국을 방문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중국의 차이나 패싱은 사실상 거의 사라졌어요. 그런데 지금 러시아하고는 아무런 뭐가 없단 말이죠. 기껏해봤자 러시아 외무부 장관이 한 번 정도 북한을 방문을 했고 그다음에 김영남 최고인민회 위원장이 이번에 그 월드컵 할 때 이 푸틴 대통령을 내방해서 서로 9월 달에 동방 경제 포럼 할 때 김정은 위원장을 초청한다. 그 정도란 말이죠. 네. 그래서 이런 데 대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러시아의 패싱 문제에 대한 우려 그런 것 때문에 이렇게 적극 나섰다라고 볼 수 있고요. 네. 두 번째는 아무래도 제일 중요한 거는 러시아 입장에서 보면 뭔가 이게 동방 경제 포럼을 통해 가지고 시베리아의 개발을 통해서 뭔가 경제적인 성과를 얻어야 되는데 그 성과를 얻어야 되는 것이 바로 가스, 그다음에 전력 그리고 철도 이 연결 사업을 통해 가지고 한국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지금 절묘하게 맞아 떨어지고 있다. 그런데 그 핵심은 결국은 북한의 비핵화 여부와 직접적으로 연계가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네. 자, 이번 문재인 대통령이 러시아 방문으로 남북러 삼각 경협에 대해서 지금 관심이 주목되고 있는 상황에서 자,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대북 제재를 1년 더 연장하겠다고 했단 말이죠. 자, 그렇다면 러시아가 더 국제사회를 향해서 대북 경제 제재 해제를 또 권하는 그런 의견을 피력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럼요. 지금 이제 러시아하고 중국은 사실상 뭐 유엔 안전보장이사에도 이런 규정은 있습니다. 안전보장이사의 대북 그 제재 결의안에도 북한이 얼마만큼 이렇게 성실하게 하느냐 여부에 따라 가지고 대북 제재는 일부 해제할 수 있다는 규정은 있어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북한에 대한 제재는 미국만 있는 게 아니에요. 네. 미국은 6개의 행정명령에 대해서 새롭게 했을 뿐이지 이것 말고도
북한에 관련된 것은 북한을 제재하기 위한 것은 테러 지원국이라든지 오토 원비어법이라든지 그 법만 해도 뭐 몇 개가 되는 거거든요. 그것만 있습니까? 유엔 안전보장이사에 의한 대북 제재 결의안도 또 있잖아요. 네. 게다가 이제 일본의 대북 제재 결의안, 한국의 대북 제재 이런 것들이 지금 복합적으로 북한을 옥죄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러시아가 뭔가를 이렇게 제재에서 이탈하려고 하면 러시아는 이탈이 가능할 거예요. 그런데 한국은요. 한국은 이 제재에서 우리가 당사자인데 이거 이탈할 수가 없어요. 유엔의 대북 제재에 대해서 이탈할 수도 없는 거고 미국이 지금 대북 제재를 해제하지 않고 오히려 행정명령을 1년 더 연장했는데 여기서 이탈할 수도 없는 거란 말이죠. 그러면은 남북러 경협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북한과 러시아는 그게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우리 한국의 참여가 없다라고 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되는 그렇죠.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북한의 비핵화 여부가 결정적인 변수예요. 모든 것에 그렇습니다. 모든 것은 북한의 비핵화에 다 가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우리 기성전 북한 비핵화, 기성전 북한 비핵화 다 네. 돌아가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김열수 실장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